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괜히 막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 같고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이게 잠을 잘 주무신 분들은 그렇게 느끼고 좀 찌뿌둥둥하다 잠도 잘 못 잤다 이러면은 좀 불쾌하고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사람이 다 마음먹기 나름이고요. 열심히 해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하니까 오늘도 한번 힘차게 긍정적 마인드를 시작해보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 하기 나름이다. 내가 열심히 하면은 보답이 온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오늘 하루를 또 힘차게 보내봅시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또 이진하 기자와 함께 오늘의 뉴스픽 먼저 전해드릴 거고요.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용해인 새진보연합 의원을 모시고 요즘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 문제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의 전략, 각오 이런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비례연합에 포함되어 있죠. 용해인 의원, 용해인 의원이 같이 힘을 합치는 다른 소수 정당들과 함께 이 비례연합에 합류를 했고 그중에서 압권을 받은 것인데요. 당연히 이제 또 당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또 비난도 비판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좋아하는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전 의원 모십니다. 요즘 북한 러시아 관계 이런 거 심상치가 않습니다. 러시아에서 특히 간첩 혐의를 내세워가지고 핍박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 그다음에 미국의 선거 얘기,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외국의 전쟁 얘기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 공천 후보, 공천 받으신 예비 국회의원님들 사상이 좀 의심스러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5.18 관련해서 도태우 씨도 그렇고 또 조수연 씨라고 제주 4.3 항쟁에 대해서도 얘기했던 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죠.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 이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기사를 엄선해서 들려드리는 그런 뉴스픽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오는 이 기사, 이게 사실은 그날 하루 종일 대한민국을 흔들어대는 이슈가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왔는지 이진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어제 화이트데이였는데 사탕이라도 받으셨어요? 동료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난 한 개도 못 먹었는데 너무해요. 자, 그래도 많이 드셨다니까 다행스럽고요. 지금 공천 취소된 사람들이 좀 많아서 네.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이례적으로 거대 야당과 여당에서 하루에 3명의 공천 취소자가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일단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충북 청주 상당에 공천이 확정된 오선 정우택 의원과 대구 중남구의 도태우 후보의 공천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4월 10일 총선을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이례적으로 3명의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어젯밤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경선을 1위로 통과한 강북을 정봉주 전 의원의 목함 지뢰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면서 당원 당규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후보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날까지 정 전 의원을 두둔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인데요. 이 이유는 앞서 정 전 의원이 비무장지대 목발 경품 막말 논란이 재조명되자 피해 군인들에게 직접 사과했다고 해명을 했는데 피해 군인들이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정 전 의원은 직접 사과한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됐던 방송을 통해서 공개 사과를 했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또 국가를 참칭하고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자가 김정은 집단이라면서 대한민국 심장부 종로에 똑같은 집단이 지금 다리를 틀고 있다. 이것이 조계종의 현주소다라면서 조계종을 향한 극단적인 발언으로 또 논란이 됐고요. 여기에 가정폭력 의혹에 대한 보도까지 나오면서 공천 취소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다가 이분이 되고 나니까 한꺼번에 그냥 팍 터지는데 되게 이런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누가 모아놨던 것처럼 네, 그렇죠. 하나씩 터지고 있어서. 그거 같아요. 모아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모든 비리나 내지는 모든 약점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손에 쥐고 있다가 그 사람이 힘을 얻어서 뭔가 비상의 날개를 딱 펼칠 때쯤 탁 던져서 그냥 끌어내리는 대단합니다. 근데 어쨌든 정봉주 전 의원이 목함질의 피해 용사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죠, 당연히.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변명의 여지가 있었다. 뭐 맥락에는 또 그런 게 아니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거짓 사과 논란이 또 좀 불을 부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당시 관련된 사람이 3명이었는데 네. 그중에 한 분에게는 뭐 아는 사람이기도 해서 전화로 얘기를 한번 했었지만 나머지 진짜 피해 당한 2분에 대해서는 전화 연락도 없고 사과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은 마치 3명에게 다 사과해서 정리가 된 것처럼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거짓 사과 논란이 더 좀 안 좋았던 것으로 보이죠. 게다가 뭐 가정폭력 50만 원 벌금 받은 거라든가 뭐 이런저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태우, 결국 도태우 씨 공천 취소됐군요. 이 사람은 네. 끝까지 갈 것 같았는데. 네, 그랬는데 어제 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국민의힘도 어젯밤 대구 중남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 공천을 취소했는데요. 공관위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의결했다라면서 도 후보의 경우는 5.18 폄훼 논란으로 2차례 사과문을 올린 후에도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공관위는 공천자가 국민 정서와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한 경우 등에 후보 자격 박탈을 비롯해 엄정 조치를 천명한 바가 있어서 그것에 맞는 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12일 공관위는 진정성 있게 사과했다면서 만장일치 결정으로 도 후보의 후보직 유지를 결정했는데 이것을 이틀 만에 번복한 셈입니다. 이날 도 후보가 또 이제 논란이 더 밝혀지면서 사실상 이 공천이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논란된 내용은요. 2019년 집회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혹자는 문재인의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하는가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라고 말을 했던 발언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져서 공천이 취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도태우 씨의 이런 망언은 자신의 확신적인 가치관에 따라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천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이 사고방식의 문제점을 좀 더 부각시키고 지적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들리는 설에 의하면은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켰던 사람으로서 1+1 공천이 됐다. 이래서 절대 안 바꿔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바꾸긴 바꿨어요. 이제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당시에 MB 때 사실은 사실을 말했다고 해가지고 고출 당했잖아요. 물론 그때는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속까지 시켰지만은. 그래서 이분이 사면 복권되고 난 다음에도 상당 기간 동안 다시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헤맸단 말이죠. 근데 상당히 정치력도 있고 국회 가면 잘 싸우실 분이어서 물론 조금 가벼운 언행을 통해서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 상황은 그래서 다른 게 만약에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그 피해자들 목함질에 관련된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가서 엎드려 사과하고 그분들이 또 진정으로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좀 정리하고 대신에 더 의정활동 열심히 해라. 이렇게 저는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그분은 또 다시 좌절을 맛보게 됐습니다. 아유, 참, 이 공천이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되는 것 같은데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어렵게 결국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참, 이것도 다 팔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팔자란 말은 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도태우 씨는 결국 그렇게 됐는데, 그럼 장해찬, 난교 예찬, 장해찬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 뭐 장해찬 후보에 대한 얘기는 뭐 없는데요. 장해찬 후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논란이 되고 있던 내용들인 대부분인데 SNS를 심지어 삭제를 했지만 누군가가 진짜 저장해 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13년부터 17년까지 저장해 놓은 내용들이 굉장히 상당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정말 네.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도 강렬해서. 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그 쓴 일련의 흐름이 다 일맥상통하거든요. 뭐 서울 시민 부산 시민의 발톱에 때만큼도 못 된다. 아니 일본 사람의 네. 발톱에 때만큼도 못 된다. 그다음에 부산 사람들 뭐 거짓말하고 회 맛있게 뭐 잘해주겠다고 말로만 하는 회센터 이모들도 그렇다. 뭐 이상한 사람들 많다. 막 별별 말을 다 했지 않습니까? 네. 네덜란드가 뭐 대마초 천국인데 뭐 거기가 좋다는 등 뭐 내가 그런 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참 어떻게 저렇게 또 글을 쓸까 이런 것도 생각해봤고 네. 참 특이한 케이스였죠.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젊은 날에 그렇게 한 거다. 부여할 의도는 없었다. 대학생 책 교재 당연히 사야 되는데 왜 자꾸 징징거리냐 뭐 이런 거였다는 건데 이제 교재를 못 사는 이유는 학생들이 돈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워낙 원서가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런 것도 살 주제가 안 되면 학교 때려치라고 그만두라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절대 모르는 이 부잣집 도련님의 철없는 치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또 갑자기 들면서 좀 씁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가 줄줄줄줄줄줄 나오는데도 끝까지 공천을 쥐고 있군요. 왜 그럴까요? 여론조사가 잘 나와서 그럴까요? 뭐 댓글에서는 그런 댓글도 봤는데요. 페이스북을 저도 이제 몇 번 들어가서 봤는데 그 배경이 대통령과 함께 김 여사랑 함께 있는 사진을 그거 놀랐어요? 강조해서 있었어요. 네, 공식 후보가 되기 직전까지 그 사진이 배경 화면이었습니다. 어머나 그래요. 네. 지금은 바뀌었나요? 네, 지금은 이제 뭐 공식 선거 그 사무실이나 이런 사진으로 올려놨더라고요. 못 사겠어. 네. 그런 게 결국은 대통령이 내 뒤에 있다. 나는 안 자를 것이다. 이런 건가 보네요. 네, 그런 시그널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호택 씨는 그래도 돈 봉투 갖고 그렇게 우리가 부적절하다 했는데 안 하더니 또 결국은 공천은 취소되고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웬간하면 버텼을 텐데 지금 너무 한꺼번에 몰아닥치니까 못 버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한 공격이 이제 같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못 버틴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실이 공수처와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으로 이종섭이 마치 희생양인 것처럼 얘기한 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최상병 사건의 핵심 피해자죠. 이제 대통령실이 어제 이종섭 대사 논란과 관련해서 공수처와 야당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가 부르면 이 대사는 당장 내일이라도 귀국해 조사받을 생각이고 다음 달에 열리는 공관장 회의 때도 귀국해 일주일 이상 서울에 머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 조사에 응하겠다는 사람을 도피자, 범죄자 취급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총선이 임박해 판을 흔들려는 일종의 여론전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공수처와 민주당, 친야 성향의 일부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찾아본 거는 어제 이제 중앙일보 사설에서는 외교적 망신을 초래한 이종섭 호주 대사의 무리한 임명 이러면서 사실상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동아일보도 그렇고요. 많은 보수 언론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어서 과연 정말 좌파 언론만이 비판을 한 것인지 이것도 좀 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의 이런 인식이 상당히 문제라고 보는데요. 대통령실이 그러잖아요. 공수처와 민주당 그리고 친야 성향의 언론이 세 축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덧을 났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급한 표현을 대통령실이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은 제가 써도 될까? 근데 대통령실이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네, 게다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이분 너무 심각하더만요. 어제 완전히 MBC를 콕 찍어가지고 네. 거의 협박 수준으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어제 MBC를 포함한 출입 기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현안에 대해 언급하던 중에 황 수석은 예전에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이나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에 대한 의견을 말하다가 자신의 군대 시절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황 수석은 MBC는 잘 들어라 이렇게 콕 집어 말한 뒤에 내가 정보사를 나왔는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2번
두 방이 찔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황수석이 말한 사건은 1988년 8월 아침에 경제신문 사회부장이었던 오홍근 기자가 자신의 집 앞에서 괴한들로부터 습격을 당한 일로 회칼을 사용한 공격에 오 기자의 허벅지의 깊이가 4cm 그리고 길이는 30cm 이상이 찢길 정도로 크게 다친 사건입니다. 수사 결과 괴한들은 군정보사령부 소속의 현역 군인들로 군을 비판하는 오 기자의 칼럼에 불만을 품은 상관들의 명령을 받아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정보사 회칼 테러 사건인데요. 황수선은 이 사건을 말하면서 당시 정부의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쓰고 했던 게 문제가 됐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도대체가 이상한 이 황수석은 이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니네 입 다물어라. 입 다물지 않고 계속해서 비판하는 어조로 글을 쓰면 너네들 테러 당한다. 4cm 길이의 깊이에 3cm인가요? 4cm 깊이 맞죠? 네. 4cm 깊이에 길이 30cm 이 정도예요? 이건 정말 끔찍한 상황인데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건데 한다는 말이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쓰고 했던 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비판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무조건 찬양하는 기사 써야만 하는 게 기자의 본분인데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에 회칼로 지금 이렇게 테러를 당했다 이런 뜻입니까? 이런 분이 지금 시민사회 수석이라고 앉아 있는 겁니까? 황상무님? 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님, 국가의 행동이나 활동에 본인도 언론인 아니었나요? 이렇게 비판적인 글을 쓰면 회칼로 테러 당하기 조심해라, 칼침 맞는다, 입 다물어라, 입 닥쳐라 이겁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씁니까? 국가의 논조에 비판적인 글을 쓴다고 해서 MBC 잘 들어라? 특정이 딱 찍어가지고 MBC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사회 수석이나 돼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변명은 나왔습니까? 네, MBC 기자가 자리에서 왜 MBC에게 잘 들으라고 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네. 황수석은 웃으면서 농담이라고 했고 정보 보고 하지 말라고 당부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논란은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황수석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발언으로 계속 해산시켜도 하룻밤 사이에 4-5번이나 다시 뭉쳤는데 훈련받은 누군가가 있지 않고서야 일반 시민이 어떻게 그렇게 조직될 수 있냐. 배후가 있다고 의심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면서 5.18 민주운동에 북한 개입설 가능성을 말하면서도 이제 다만 증거가 없으면 주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덧붙여서 어영부영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발언이 논란이 되자 황수석은 이제 경위에 대한 질문에 이제 그런 발언 경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냥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황수석은 KBS 기자 출신이고요. 이런 기자가 저도 이제 기자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자를 했다는 사실이 좀 놀랍고요. 또 KBS에 최근에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박장범 앵커도 그렇고 민경욱 전 의원도 사실 이제 KBS 다 KBS 출신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의 KBS가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아니 황수석이 5.18 개입설을 자꾸 얘기하면서 근거로 삼는 게 이거래요. 5.18 민주화 운동 때 해산을 계속 시켰는데 계속 자생적으로 다시 모이더라.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냐? 조직적으로 누가 개입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조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북한 개입설을 말하겠죠. 무슨 우리를 도대체 뭘로 봅니까? 얼마나 그 당시 상황이 암울하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말 절대절명의 절박함이 있었으면 그런 힘든 일을 했겠습니까? 근거도 없는 5.18 북한 개입설을 세상에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분이 좀 들고 나와가지고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하고 싶은 말이 정확히 뭐예요? 예? 하고 싶은 말이 정확히 뭐예요? 이걸 지금 농담이라고 치워 넘겨버리면서 그냥 이렇게 뭉개버리고 이걸로 끝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고 싶은 말이 정확히 뭐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저항하고 지적하고 올바른 기사를 내고 말하고 그러면 다 잡아 가두겠다는 겁니까? 칼침을 쏘겠다는 겁니까? 이걸 농담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기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죠.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산삼의 본향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필요한 털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란 산양 산삼입니다.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 산삼과 진배가 없습니다.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아내서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을 자랑합니다.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을 사용해서 흡수율을 높였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1+1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산삼떡 3종 세트 같이 드립니다. 한번 좋은 기회에 맛있는 것도 드시고 몸도 보신하시고 기분도 좋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이고요. 네이버에서는 산삼 순백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요즘 그 댓글창에 조영용님께서 6월 항쟁 때도 골목으로 흩어졌다 다시 대로로 모이고를 반복했는데 그것도 북한의 개입이라고 해보죠. 왜요? 이라고 얘기하셨고요. 곽삼철님도 시도 때도 없이 2년파리의 지역감정 내분 지역감정이나 분란만 부추기는 기득권 주류 보수 집단 너무합니다. 정말 해는 저물고 갈 길은 구말리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게 이런 심정이라는 거를 좀 정치하시는 분들이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요. 네, 정말로 제가 부탁드려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된 정치해 주실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양당의 공천 작업이 끝나고 이제 비례대표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비례로 재선에 도전하는 용혜인 새진보 연합 의원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네. 이번 총선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가 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지난 이제 4개월 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고 또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민주개혁 진영의 이 연합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로서 마지막 총선 4월 10일 승리까지 매진하고 헌신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좀 불편한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비례정당이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5번을 받아서 원내에 입성하셨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는 지역구로 나가실 거라고 다들 기대를 했었었고 또 의원님도 내가 지역구 나가서 했으면 해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다시 민주비례연합에 또 참여를 하셔서 지금 몇 번 받으신 거죠? 아직 번호 안 순번은 나왔나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어제 인터뷰 끝난 거죠? 네. 어쨌든 또 비례로 이제 나오신 거고 지금 상황으로는 또 무난하게 당선권에 들어가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비례를 2번이나 나와 저 젊은 정치인이 쉽게 국회의원이 되는구나. 왜 이번에 지역구 안 나오고 또 저렇게 나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오해를 지켜보시는 분들께 성실하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 양해해 주시면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12월부터 제가 22개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네.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비례대표 출마를 해서 꼭 재선을 해서 소임을 다해달라라는 분들도 계셨고 좀 지역구로 출마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각오하더라도 좀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두 가지가 다 온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그 두 가지 의견과 함께 저희 당의 상황 그리고 연합정치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좀 함께 결정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비례 출마를 결정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연합정치의 승리가 우선이어야 한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기본소득당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의 결정이냐라는 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연합정치의 승리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지역구를 개인적으로는 지역구 출마를 좀 하고 싶었고 실제로 내부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인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뭐 좀 해볼만 하다라는 지역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선거 기획 실무까지 진행을 좀 했었는데 이제 연합 정치를 최종적으로 민주당, 진보당 그리고 시민사회와 저희 새진보 연합이 합의를 하고 울산 북구를 둘러싼 좀 파열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고민이 커졌고 저의 소임은 사실 이 연합 정치를 잘 만들어서 총선에서 큰 승리를 만들고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것인데 제가 이 상황에서 지역구 출마를 제가 원래 지역구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역구 출마를 하게 됐을 때 그것이 또 다른 민주연합 내에 어떤 파열음의 불씨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주변에 이제 민주당에 계시는 여러 선배 의원님들하고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 좀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례로 다시 출마했을 경우에 여러 언론에 특히 보수 언론에 이제 프레임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 정치의 승리를 위해서는 좀 비례로 출마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저의 결단도 있었고 주변에 많은 조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당 차원에서는 이런 고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진보연합이 이번에 비례연합정당의 후보를 3명까지 추천을 할 수 있는데 이 3명이 기본소득당 후보 3명이 아니라요. 이제 이 새진보연합이라는 그 선거연합을 함께 했었던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그리고 시민사회까지 함께 해서 이제 3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에게 다시 이제 1명의 후보 추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당에서는 다시 처음 초선 의원과 함께 처음 4년 전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것처럼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재선 의원의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들과 성과들을 기반으로 다음 그 진보적 정권 교체를 만들기 위한 어떤 역할, 미랄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힘있게 해볼 것이냐에 대한 당원들의 고민이 많이 있었고요. 이런 당이 처한 조건에 대한 어떤 그 이해와 여러 가지 정치적 가치관에 따라서 저의 비례 출마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견들과 비판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역시 저와 저희 당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저희 기본소득당의 입장에서는 이 당의 어떤 진로와 다음번 정권 교체까지 우리가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총체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결정한 결과였다라는 점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든 뭐든 어쨌든 간에 원내 입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기본소득당이 이제 소수 정당으로 가지는 한계라든가 또 지금 현재의 정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들리고요. 결론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원내에 들어가서 이 정권의 지금 무도함을 직접적으로 맞대응하면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 이런 얘기로 좀 들립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당과 함께한 결정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당과 함께한 결정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잘 얘기 들으셨죠?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다시 그 민주비례연합에 들어오신 분들 어제 인터뷰를 다시 했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 다녀오신 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만나기도 했었는데 인터뷰를 다시 한 이유는 비례 후보 순번 때문에 그런 겁니까? 순번뿐만은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후보의 추천은 그 정당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민주연합 자체의 후보 심사 과정을 거쳐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내일이면 아마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조국혁신당에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비례연합으로 비례표를 찍으려고 하니 이건 사실 좀 불편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소수 정당들을 다 이렇게 앞번호나 혹은 내지는 뭐 퐁당퐁당이든 뭐든 어쨌든 최소 5명, 6명 이상을 꼭 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색을 가진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뽑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이 다 전달이 잘 안 되고 내가 그 라인업을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싫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뭐 탄핵을 하든 뭘 하든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라인업을 가진 좀 메시지가 선명한 당 쪽에 오히려 비례는 몰아주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다.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이 비례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얘기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큰 틀, 그러니까 선거에서의 큰 틀 혹은 큰 구도는 저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의 총선 구도는 60% 이상 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평가 여론을 총선으로 모아낼 수 있는가가 관건인 것이고,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 이번 총선의 중요한 구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이 60%의 부정평가를 하고 있는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가 총선 승리의 관건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좀 경쟁적 협력 관계, 그리고 협력적 경쟁 관계로서 이 60% 부정평가를 더 확장시키는 것을 두고 경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제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제3지대가 이번 총선판을 뒤흔들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있었는데, 이제 설을 기점으로 많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싹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양비론으로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할 수 있다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 이 민주연합과 조국신당을 중심으로 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들이 모이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민주개혁 진보가 윤석열 정권 심판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판단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 입장에서도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좀 국민들이 바라는 잘하기 경쟁이 중요하다고 보고, 좀 경쟁적 협력 관계 속에서 압도적인 야권의 지지세를 회복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역할을 더불어민주연합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사실 지난번에 더불어 시민당에 들어갔던 분들이 제대로 된 활동, 그건 이제 물론 뭐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제대로냐 아니냐는 또 판단이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대했던 것보다는 활동들을 제대로 못해서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그렇게 될까 봐 좀 걱정하는 차원에서 아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 댓글에는 배동호님, 저는 민주당원이지만 용해인 의원의 판단을 지지합니다. 8번 공님, 일을 안 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겠지만 왜 비난을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서울방울님은 용해인 의원님, 이재명 대표하고 잘해서 썩은 정치를 탄핵시켜 주십시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팅을 외쳐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아니다라고 한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는 뭐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다 정해진 거잖아요. 번호만 문제인 것이지. 그러니까 잘 당선되셔가지고 또 좋은 의정 활동 더 펼쳐주시기를 다들 간절히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같은 당에 또 나머지 분들에 대한 시끌시끌한 부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시민사회 추천 몫의 후보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1번을 받았던 전지혜 의원이라던가 정명희 농민회장이 결국 스스로 자진 사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임태훈 전 군 인권센터 소장이 컷오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한미연합사라는 뭐 그 당시에 훈련 같은 거를 반대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제 북한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력이 있는 곳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컷오프 시키고 내보내야 된다, 이거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좀 아닐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 정영희 농민회장도 사드 그때 반대한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다, 사실 이런 거는 조금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게다가 임태훈 전 군 인권센터 소장은 양심적으로 병역 거부를 스스로가 선택을 했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1년 6개월 동안 또 이 감옥에도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요즘 현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단 말이죠. 근데 요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군대 제대로 갔다 오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했다는 이유로 임태훈 소장에 대해서도 컷오프를 요청했는데,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이 이건 선거니까 중도를 흡수하고 이 전략을 잘 짜야 되는 측면에서 보자면, 너무 지금 언급된 분들이 극단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분들이 또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또 본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전지의 정령이 두 분은 이제 자진 사퇴를 하셨죠. 쉽지 네.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랬죠. 연합 정치의 승리를 위해서 결단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난 수개월 동안 이제 이 연합 정치를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만들어 오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그리고 지역구 단일화, 이런 최종적인 과정들을 좀 지나가고 있는데, 이 과정 모두가
어떤 이 연합정치의 합의 정신의 연합정치의 취지와 합의 정신에 기초해서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면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좀 마지막까지 그렇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임태훈 소장님과 함께 이제 최상병 사망 사건과 또 그거에 대한 수사 외압에 대해서 22대 국회에서 뭐 국정조사도 펼치고 함께 의정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면도 있고요. 다만 이제 저 또한 이제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제 심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사실 이제 당 차원에서의 협의 결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고 또 연합 정치를 추진하고자 했던 그 처음의 그 취지, 그 초심을 저희가 다시 새길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네, 또 안타까운 한 명은 청각장애인으로 민주비례에서 압번호를 받았던 그 여성분이 화보를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돕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찍은 화보가 노출 수위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또 후보에서 탈락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하도 여기저기서 공격을 많이 당하고 특히 보수 언론으로부터 막 거의 마타도어 수준으로 힘들게 좀 타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이라도 무슨 소지가 있는 것들은 다 미리미리 그냥 정리해서 없게 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지금 이 상황이 그냥 그 조중동이든지 보수든지 누가 프레임만 짜가지고 공격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 건지도 좀 안타깝고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소신대로 밀고 나가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 좀 연합이 돼서 들어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송경영 민주연합 국민후보 상임심사위원도 반인권적 결정에 반발한다면서 사퇴를 했잖아요. 그럼 내부 기류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제 밤에 이제 시민사회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임태훈 소장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저도 기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했고요. 네. 제가 이제 저도 후보자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기준과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서 심사를 하고 있는지 소상히 알지는 못한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네, 그럼에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후보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새진보연합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그리고 시민회의 모두가 사실 애초에 이제 목표했던 연합정당 그 합의를 굉장히 무겁게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공천 과정에서는 좀 여러 가지 의견도 다르고 불가피한 충돌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게 좀 잘 정리가 되어서 더불어민주연합이 국민들께 원래 약속했었던 그 뜻을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실 빠르게 좀 공천 문제가 정리되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죠. 국민들을 만나고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에서도 충분한 의석을 확보해야 그 다음에 그 총선 이후에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사실 제1당인 민주당 중심의 정권 교체가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힘이 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공천 문제가 좀 하루속히 원만하게 마무리되고 총선까지 승리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도 그 과정에서 안팎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천명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을 해주시면서 민주주의 잘 되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에서 의원들을 제명시킨 다음에 국민의 미래로 이동시키는 그 의원 꺼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번호가 앞번호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8명을 한꺼번에 제명시켜서 그분들을 전부 다 국민의 미래로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 공천과 비례 순번이 확정이 되고 나면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또 비례연합 정당의 순번이 올라가게 되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녹색정의당이 중앙선관위 헌법소원도 지금 냈죠. 이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이 준연동형이 취지가 무색해지고 이거는 헌법적인 상황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주장이거든요. 이런 비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양비론적으로 평가해서는 지금 이 총선의 정치적인 구도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정확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병립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위성정당이고요. 네. 더불어민주연합은 지금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46석이라는 적은 비례대표 의석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네. 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개혁 연합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뜻을 모은 연합 정당입니다. 그런 면에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 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킨 기폭제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정치개혁 수호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도 그리고 새진보연합도 이것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또 제안해 왔던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왜 그렇게까지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에 집착을 하는가. 결국에는 자신들은 원래 본인들이 받았던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연동형보다는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립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사실 민심을 배반하고 있는 이 보수 정권이 국민들 앞에 살아남을 방도가 없기 때문에 또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대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도 단순한 양비론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 미래라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의 질적인 차이를 저희가 국민들께 잘 알려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비례대표라고 하는 거는 뭔지 이게 사실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례는 사실은 소수나 약자들 그리고 제대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원내 진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해 놓은 그런 루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지금 민주당하고 만약에 뭐 국민의힘하고를 비교해 본다면 어디가 더 잘 살리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뭐 여러 가지 시각에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이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연합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정치개혁의 산물, 촛불의 산물을 지키기 위한 어떤 결과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랬을 때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죠. 득표한 만큼 의석을 배분받는다라는 기본적인 정치의 원칙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연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비례대표는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습니까? 물었어요. 국민의 미래가 31.3%, 조국혁신당이 24.6%, 더불어민주연합이 23.3%였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을 합치게 되면은 이게 벌써 47.9%여서 사실은 국민의 미래의 31.3%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조국혁신당이 나오지 않았으면 다 민주연합으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다 몰빵, 이른바 몰빵이 되어서 국민의 미래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혁신당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균열이 생기고 민주당에는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이 60% 심판 여론을 그 민주개혁 야권이 온전히 흡수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다만 더불어민주연합의 입장에서 지민비조가 아니라 지민비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지민비민. 네, 첫 번째는 정책적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인물 면면도 그렇고 검찰 정치에 대한 어떤 대응 차원에서 굉장히 속 시원하게 카타르시스를 잘 주고 많은 분들이 또 호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에 이제 개혁 정책들 뭐 앞으로 보여주시겠지만 사실 더불어민주연합이 연합정당으로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개혁 정책들을 합의한 것이 특징이고요. 지금 이제 아마 이제 후보 선정 절차가 좀 마무리가 되고 나면 각 정당들이 22대 국회에서 함께 우리가 추진하자라고 약속하는 개혁 정책들도 이제 국민들 앞에 선보일 수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정치개혁 완수뿐만 아니라 네. 뭐 인구위기 대응부 설치, 한국판 IRA법 뭐 추진, 플랫폼 노동 법안 이런 좀 지금 저출생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이 국면에 꼭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총체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이 굉장히 정책적으로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당연합과 시민사회가 이미 동의한 정책들이기 때문에
강력한 정치적 추진체가 이미 형성됐다는 강점도 있고요.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 후보에만 집중돼서 언론에서 좀 다뤄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죠. 앞으로 이 경제개혁의 비전, 사회 전반의 어떤 개혁 과제에 대한 정책들이 잘 국민들께 전달된다면 저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넘어서 좀 개혁적인 국회를 바라는 중도층에게도 더불어민주연합이 더 소구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이 정치적 위상의 측면에서 조국혁신당도 인정을 하는 것처럼 어쨌든 제1야당인 민주당이 진보적 정권교체의 구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크게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례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이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해서 성공을 해야 총선 이후에 모든 개혁과 진보적 정권교체 측면에서도 힘을 받아서 갈 수 있다라는 점은 너무나 자명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 더불어민주연합에 많은 분들이 함께 지지해 주시고 지민 비민 해주시는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지민 비민. 몰빵. 지민 비민. 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전략, 민주당의 바라는 바인 것 같습니다. 현역 의원이시니까 21대 국회 활동 돌아보고 스스로를 좀 평가해 보시고 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21대 국회에서 난 잘했다 못했다, 나는 몇 점을 주겠다, 또 국회에 재입성한다면 어떻게 하겠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뭐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반성, 피드백 같은 것들은 자주 하지만 이렇게 점수를 매겨본 적은 없어가지고 네. 네,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라는 것에는 이제 아쉬움이 없는데요. 네. 다만 해내지 못했던 일들 혹은 마치지 못했던 일들, 뭐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거나 뭐 기본소득 관련된 입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운 마음은 큽니다. 그래서 다시 국회에 보내주신다면 제가 마저 해야 할 일들 꼭 매듭지어 나가겠고요.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도 기본소득 대한민국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정활동들, 그리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이 가능한 진보적 정권교체 이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용해인 의원을 많이 칭찬하는 분도 많지만 또 어떤 분은 의원님 뭐 법안 하나 제대로 좀 나온 거 없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싸워주실 수 있나요? 이런 질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소수정당의 의원으로서 법안 하나 발의하기가 참 쉽진 않지만 어렵구나. 그래도 이제 지난 4년 동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꼭 논의해야 되는 미래에 대한 법안들을 많이 던져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는 그 법안이 발의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입법의 과정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용해인 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이 비례연합을 둘러싼 논란이라던가 본인의 각오라던가 본인에게 또 얘기되고 있는 비판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하시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말 지금에야말로 이 저출생,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앞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해야 하는 시대인데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잠식당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재까지, 국민들의 오늘까지 고통받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윤석열 정권, 과거로 퇴행만을 반복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대한민국이 정말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 큰 승리 이뤄내는 것뿐만 아니라 비례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이 정권교체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는 승리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국민들 만나고 설득하고 또 함께 힘 모아내는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이 방송 지켜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더불어민주연합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용해인 새진보연합 의원과 함께 했는데요. 목소리가 좀 많이 갈라지신 거 보니까 힘드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 김종대 의원과 함께 다시 돌아옵니다.
2024 DMZ 평화마라톤 많이들 응원하고 참여해 주시면 정말 좋겠네요.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와 안보 상황을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금요 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바쁘시죠? 정의당의 선대위원장도 맡으셨다고요? 예, 녹색정의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월요일 날 발대식을 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날? 예. 네. 그러면은 어떤 전략입니까? 이 녹색정의당의 선거 전략은? 살려만 주십시오. 그냥 살려만 목숨만 부지하게 살려만 주십시오. 이제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더 이상 밀리면 이제 20년 진보정당의 그 역사를 가진 정당이 이러는데 이거는 정의당의 불행이 아니라 국민의 불행인데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네. 근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살려달라고 막 말할 정도가 뭐 그 있잖아요? 경위가? 네. 지난 4년간 여의도 정치에서 정의당 정치라는 게 거의 자해적 수준의 그런 어떤 그 제대로 내부 관리도 못했고 네. 이러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맨 앞에 서 있던 창끝 정당으로서 과거에 그 선명한 이런 어떤 그 이미지가 많이 퇴색됐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의 투명인간 비정규직들의 정당이 바로 정의당이거든요. 그 우리 사회 누구도 대표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정당이 정의당인데 이게 없어지게 되면 이제는 그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선거 전략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정당도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지 못하고 네. 이럴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원내 정당 하나가 사라지게 되면 다 선거 전략을 쫓아가면은 이제 진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비례 그 명단이 나왔던데요. 정의당도, 녹색 정의당도. 예, 지금 계속 후보 선출을 하고 있고. 그런데 계속 지금 좋은 후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대중적 스타는 아니거든. 이제 이런 점들이 안타깝죠. 제가 보기에는 참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일해와셨던 진정성이 있는 분들인데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이 말이 제일 저는 확실한 것 같아요. 물론 듣기는 거북하시겠지만 백사자머리님께서 노회찬이 없는 정의당은 정의가 없는 심상정당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워낙 많이 들으셔서.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슈 들어갑니다. 대통령실이 이종섭 주 호주 대사를 둘러싼 야권의 임명 철회 요구에 대해서 네. 야, 우리는 철회 같은 건 없다. 이거는 새 축이 우리를 죽이려고 야합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총선용 공세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도피성 출국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언제든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이고 지금 그걸 가지고 자꾸 공격해 대는 것은 실제로 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번 총선에 이기려고 민주당이 언론하고 같이 짬짬이가 돼가지고 종북 세력들하고 지금 작전 피는 거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참 아주 모골이 송연한 얘기입니다. 그게 YTN의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실명도 아니고 관계자라 그러면서 공수처와 좌파 언론과 민주당의 합작품이다. 네, 어제 그런 말을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게 도피용이 아니라면 왜 시드니로 안 가고 1000km도 넘는 데로 몰래 가며 돌아서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이 얘기는 이제 처음 하는데 이게 대통령실이 지금 심각하게 보는 부분이 있긴 있구나. 그게 뭐냐면은 최초의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로 내정됐다는 건 비밀이었어요. 근데 MBC에 단독 보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정됐다는 사실도 모르게 빼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나. 근데 이게 우연히 언론에 보도된 게 3월 4일경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말입니다. 이 자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언론 보도 나갔는지 내부 조사도 시작했을 거예요. 또 잡아내는 거예요? 색출? 네. 누가 거기다 꼰질렀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저께죠. 오마이뉴스의 그 외교부 블라인드 네.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자체 그 투표가 있었는데 96.4%가 이건 잘못된 대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외교부 직원들이 이제 그 익명 그 게시물에 저런 도망자를 대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호주 대사관의 직원들이 안쓰럽다. 어허. 아니
지금 외교부의 내부 정서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솔직히 외교부 기분 나쁘겠죠. 그러면은 잘 보면은 이종섭 대사가 바로 대사로 내정돼 곧 출국될 예정이라는 이 삼삼한 특종 보도가 어떻게 나왔을까? 저는 외교부 라인도 의심할 수밖에 없네요. 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공수처가 최근에 어떤 관계자가 출국 금지 우리 반대했다. 야, 해제를 반대했다. 이것도 언론에 인터뷰에 응한 거예요. 이걸 보고 약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실은 사글이 다 조져. 총선 앞두고 이거 막아. 이런 식으로 개념을 방향을 잡고 이제 YTN에 이걸 흘렸는데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그 YTN 관계자 얘기를 부인을 안 하는 걸 봤을 때 네. 이것은 실제 본심을 언론에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황상무 수석이 시민사회 수석이 MBC한테 어제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MBC 잘 들어라. 내가 정보사 출신이다. 그 정보사에서 1988년에 한 경제신문 부장을 식칼로 칼침 찔러버렸다. 테러. 네. 이 사건을 얘기했는데 회칼 사건. 회칼 사건. 그게 뭐냐면 오홍근이라는 그 경제부장이 네. 월간중앙에 기고한 청산해야 될 군사문화라는 장문의 칼럼을 보고 정보사령관이 요원들을 시켜가지고 그 오홍근 부장의 집 앞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찔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면 깊이 4cm에 30cm 길이의 상처였으니까 너무 깊어요. 어마어마한 중상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혼내주라고 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MBC 잘 들어라고 한 얘기는 이 이종섭 장관 이 파동의 시집발이 MBC 보도로부터 시작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협박을 합니까? 아니 지금 특정 눈이 완전히 방송사를 돌아간 거예요. 상대로. 그 시민사회 수석이 완전히 눈동자가 돌아간 게 이게 MBC와의 바이든 날리면 제 2라운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론과 공수처 민주당의 합작에 그 언론은 MBC를 말하는 거고 네. 그걸 갖다가 오전에 YTN에 흘리고 오후에는 응징 발언을 한 거거든요. 네. 이걸 보십시오, 이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십시오. 지금 이종섭 장관 출국 문제가 아니라 이게 더 커져가지고 네. MBC에 이제 선전포고를 한 게 어제입니다, 그게. 그렇게 보면은 보십시오. 이제 MBC와 JTBC가 그 뒤로 이종섭 장관의 외압설을 연이어 보도하는 그 각종 증거들을 단독 보도로 계속 뿌렸거든요. 출국 뒤에도 뿌렸어요.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이거 목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조직적으로 MBC에 대한 응징 발언을 언론 플레이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안보실장이 이제 SBS 나와서 한 얘기인데 만약에 범인 도피라면 16만의 교민이 있는 왜 호주로 보내냐? 차라리 서울에서 휴대폰 꺼놓고 있는 게 낫지. 그렇지. 휴대폰 꺼놓고 있어도 경찰이 다 찾아냅니다. 서울에 있으면은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우리 경찰 실력 뛰어납니다. 맞아요. 예, 다 애워싸가지고 전부 다 찾아내게 돼 있고. 그러니까 도피는 도피인데 도피가 아닌 것처럼 비춰지려니까 호주 대사관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호주 대사관 관저가 고립돼 있어요. 그래요? 거기 일반인들 함부로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만찬도 해봤고, 내가 눈에 선한데, 근데 16만의 교민이 있든 말든 그 고립된 관저에 있으면은 대사가 저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 게 뭡니까? 그래요? 알 게 뭡니까? 그 다음에 거기는 우리 사법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서. 그렇지. 외교관은 치외법권 공간이에요. 사법적 보호를 받는데 자택에 있으면 그게 됩니까? 서울에 있으면은? 그렇죠. 아니, 뻔한 얘기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도피가 아니라고 해버리는데 참으로 가증스럽고 가소로운 논리다. 이게 이 작년 12월부터 아그레망을 줘서 했다 그러는데 나는 2월 달부터 이 대사직을 추진한 줄 알았더니 어제 그 안보실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 12월부터였더라고. 그러면은 작년 12월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법무부 장관 할 때 그렇죠. 그때인데요. 예.
그러면은 일찍부터 이걸 계획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네. 그러면 작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작년 11월에 네. 그 이종섭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여지는 각종 통화 기록물이 최초 언론 보도됐을 때입니다. 그게 2023년 11월이에요. 네. 거기에 김기환 사령관의 어떤 통화 기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최초 언론 보도가 쏟아질 텐데 그러면 12월에 그 기사 보고서 이제 시작이 된 거구만. 그러네. 에? 이제 불리해지고 있다. 그리고 호주 정부의 그 아그레망도 얼마든지 제가 보기에는 외교적인 긴급성을 이유로 해서 독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말도 못 믿어요. 최근에 와서 해놓고 몰래 그것도 하다가 그러다가 한 언론에 이게 꼬리가 밟힌 거거든요. 그래서 출국 금지 문제라든가 호주 대사 내정 사실은 전부 언론에 특정 보도로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막아진다는 게 이게 숭숭 뚫린 거야. 이 정부가 지금. 네, 그러네. 내부에서 곳곳에 내부 고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심지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조차도 우리가 그 사건 안 받으려고 그랬다. 이런 증언까지 나왔거든요. 네. 지금 대통령 편이 없어요. 외교부, 법무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까지 대통령 편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맛이 간 사건. 어쨌든 안보실장은 수사 안 한 공수처가 잘못이지 이쪽이 뭐가 잘못이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나왔는데. 일부는 맞지. 자, 우리 둘이 김종대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좀 그분 만나서 좀 모시고 올까요? 왜 그렇게 가셨냐? 좀 진실을 밝혀달라? 예. 그래서 진짜 내가 선대위원장만 안 맡으면 나 호주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가요. 예, 가서 그 대사관저 내가 가서 잘 아니까. 네. 내가 거기 방문하겠다 내가. 그리고 이종섭 장관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래요. 예, 이렇게 진짜 원래 그 일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종섭 잘 지켜야 된다. 이종섭 외국에 보내놓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사고 날 수도 있다. 우리가 조심히 지키자. 정말 좋아서 지키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꼭 지켜야만 진실이 밝혀진다. 지키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건을 총선 판에서 계속 키우고 있는 대통령실을 보면서 네. 지금까지 총선 관리를 나름대로 쫀득쫀득하게 해왔다고.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게 터지니까 대통령 성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네, 그 얘기 여기까지 하고 최근 여야 모두 총선 후보들의 설화로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도태우, 정봉주 후보 어제 갑자기 모두 공천이 취소가 됐네요. 도태우 씨는 그렇게 많은 이상한 말들을 한 거가 이제 확인이 됐고 정봉주 후보는 아마도 조금 본인의 성격상 좀 약간 실수를 한 것 같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공천이 다 취소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중도층과 수도권 선거를 고려한 그 조치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도태우 후보는 대구 후보인데도 오히려 공천 취소하면 대구는 여론이 안 좋아지거든요. 이 그래요? 도태우 후보가. 근데 왜 이런 선택하느냐? 역시 총선에서 중도층과 수도권에서 밀린다는 판단에서 그랬던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공명 효과로 정봉주 후보에게까지 불똥이 튄 거예요. 근데 이러는 와중에서도 장해찬 후보는 그냥 놔뒀습니다. 왜 그래요? 장희찬 그렇게 이상한 말 많이 했는데. 아니 이거 이 막말의 정도로 보면 훨씬 심해요. 그러니까요. 장해찬 후보가. 예, 거기는 또 놔뒀어요. 그러니까 일단 꼬리 자르기 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는 와중에 어제 드디어 정우택 청주 상당 국민의힘 공천 후보가 취소됐죠. 공천이 취소가 됐는데 이 건도 원래는 공천을 계속해서 돈 받은 거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밀어붙이던 판이었는데 객관적 증거 여기 있습니다 하고 지역의 충북인 뉴스라는 언론사에서 녹취록 83개를 까버렸어요. 83개나. 지금 그 회사 가면 메인 홈페이지가 전부 그 기사야. 아니 그러면 녹취록 1, 2, 3, 4, 5 그러면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막 뭘 주고받으면서 네. 미래를 대비해서 다 녹음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 지역구에서 당선됐던 정정순 후보가 네, 정점수 후보 당선됐었잖아요. 1년 만에 의원직을 잃은 게 밑에 회계 책임자가 모든 증거를 다 갖고 있다가 까버려서 날아간 거잖아요. 와, 무섭다. 이게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이잖아. 연이어서. 그러네. 예. 그래서 지금 이거에다가 도태우, 정봉주, 이제 정우택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이렇게 하루에 3명의 공천자가 날아갔습니다. 막
저는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악재다. 우리 좀 절박한데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밀고 나갈 수 있는 지금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종석 건도 그러고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효과가 이제 여기서 거의 소멸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리스크가 다시 커졌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비상 응급 극약 처방이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국민의힘 공천 둘러싼 자금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서울 중성동을 해서 하태경 의원을 꺾고 이해운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은 걸로 나왔는데 하태경 의원이 끝까지 지금 추격해가지고 이거 나 인정 못한다 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이해운 의원실에서 전화 받고 이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때 50대는 이미 다 찼대요. 그 당원에 이렇게 지지하는 그 퍼센테이지 정할 때 당신 목소리 자신 있으면 20대인 척 하고서 좀 해봐요. 뭐 이런다든가 여러 가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가 20대도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잘 됐던 이제는 20대 마감됐으니까 30대, 40대라고 하면 아직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열심히 해봐라. 그러니까 연령대를 속여가지고 이미 다 투표를 한 사람들이 똑같이 또 막 10통씩 몇 통씩 막 또 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원래 있어요. 이게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터진 사건이에요. 민주당도 이랬어요? 예, 얼마 전에 녹취록이 나와가지고 그 상대 후보가 경선 중에 민주당 어떤 모 후보가 카톡방에 이렇게 시켰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네. 어떤 이게 하태경 의원의 문제제 이해운 전 의원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선거판 전반에 만연돼 있는데 지금 이게 여론조사가 이제 선거를 결정하다 보니까 나는 이게 지금 하태경 의원이 이걸 계속 떠들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태경 의원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분명히 더블 스코어 차이로. 처음에는. 예. 그러니까 이해운 의원이 20%대, 하태경 의원이 49%대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더블 스코어 차로 앞서간 게 어떻게 뒤집혔냐. 근데 그 떨어진 그 차관인가 그분의 표가 다 갔다고 이해원 주장하잖아요. 후보한테 왔어. 제3후보 표가 이해원 후보한테 왔다. 이 얘기인데 그렇게 후보 간에 담합이 됐다는 증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무더기 표가 거의 이탈 없이 완벽하게 갔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이 전부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이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아무리 통제를 해도 자유투표인데 그러면서 이런 어떤 그 장난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하태경 의원이 일찌감치 부산에서 지역구 버리고 이제 대량 그 공천 학살이 있을 줄 알고 미리 그냥 솔선수범해 왔는데 와보니 지 혼자 왔거든. 너무 빨리 움직였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아무래도 이 하태경 의원이 정권에 부담이 됐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연령을 조작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만연돼 있었어서 세상에 너무 지저분한데요. 많은 상당수의 후보가 이렇게 하다가 막상 진 후보가 나중에 문제 삼는 이런 어떤 그 행태라면은 이거 선거 후유증이 우리 상상 이상이겠다.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의원님 말씀은 이해운이 그렇게 한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쁜 행동이지만 그런 식의 행동들이 이 선거판에 비일비재하더라 이 얘기예요. 네. 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관련해서도 또 좀 시끄럽습니다. 시민사회가 추천했던 전지의 정영희 후보가 스스로 자진 사퇴한 데에 이어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도 병역 기피 사유로 이제 양시적 병역 거부를 병역 기피라고 보통 부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병역 기피 사유로 컷오프가 되면서 시민사회가 이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준우 선임대표가 녹색정의당 선임대표가 그럴 거면 찢어져라 이렇게 얘기도 했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실제로 며칠 전부터 민주당 최고위원회조차도 이 시민사회와의 공천이 어렵다라는 내부 여론이 있었고 여차하면 깨버리자는 얘기까지 나온 걸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임태훈 소장권이 가장 중요한데 네. 아까 그 용혜인 의원 출연했지 않습니까? 네, 네. 얼마 전에 용혜인 의원하고 제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게 그 변희수 하사 그 재단 출범식이었어요. 네. 그 군인권센터에서 제시하는. 그래서 제가 같이 참석해 앞자리에 앉아 있던 기억도 나는데 아니 지금 저기 그 저 최상병 사건을 누가 제일 앞서서 싸워왔습니까?
군인권센터 임태훈, 임태훈이. 네. 아마도 임태훈 소장이 국회 국방위로 오는데 거의 공포에 절어 있는 게 국방부일 거예요. 지금까지 그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폭로도 했고, 네. 그다음에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도 거의 도맡아서 했고, 박정훈 대령 지금 변호도 군인권센터 고문 변호사가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김정민 변호사가. 네네. 아니 지금까지 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자기 분야에서 확실한 그 투쟁력과 검증된 인물은 누가 뭐라도 임태훈입니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그 이유 같지 않은 이유. 그리고 원래 양심적 병역 거부도 아니에요. 본인은 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군내 형벌 조항 때문에 결국은 저 감옥행을 선택한 거지. 언제 병역이 필요했습니까? 사실 관계도 안 맞고. 그리고 시민사회가 절차적으로 다 한 거. 이게 국민 참여 그 여론 심사인단에서는 1등 했거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배심원단에서 뒤집혀 2등 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유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참내원. 이게. 군 인권센터의 이사도 맡고 계시죠? 운영위원 맡고 운영위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 무수히 많은 윤승주 사건 이전부터 해가지고 거의 20년 가까이 군 인권센터와 현장에서 만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심 신청을 다시 제고해야 된다고 봐요. 네. 하나만 여쭤보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탱크를 공개하면서 직접 운전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하고요. 요즘 부쩍 자기가 힘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자꾸 보여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푸틴 대통령이 지난 13일 날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은 자체 해구단을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 뭐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종합해서 해보면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남한 너 좀 정신 차리고 조심해라 뭐 이런 뜻으로 좀 들리거든요. 맞나요? 제 해석이? 근데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는 뜻이고, 이건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해라. 네. 그다음에 이 평가는 우리 정부 평가와도 일치해요. 단지 지금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법적 지위를 갖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어떤 초강경 발언을 하는 지금이 핵무장 속도가 제일 빠르다. 그러니까 맨날 북한 비핵화 얘기하면 할수록 핵 능력은 더 늘어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하고 외교를 안 하면서 북한에 대해 가지고 강경 발언하는 게 제일 쉬운 정치다. 네. 그리고 결과는 제일 나쁘다. 네. 그게 지금이다. 이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제 저기 자유북진 정책을 얘기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네. 안보는 결과로 말하는 겁니다. 말이 선하고 과정이었더냐가 아니라 안보는 실패하면 너무나 그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안보는 결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쁜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빠릅니다. 푸틴이 얘기한 건 실제로 본 거예요. 말로만 들었던 북한의 핵 능력 사실이다. 아이고, 이 얘기한 거예요. 무서운데요. 네,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요. 할 수 없네요.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좀 더 북한에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고 좀 네. 지금 매우 위기 상황이다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인데요.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 꼭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고요. 전화번호는 1644-1236, 1644-1236입니다. 만약에 영업시간 이외에 뭔가 물어보고 싶으시면 010-7611-3303, 010-7611-3303으로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치님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에는 저 노반장이 진행하는 2부 뉴스인사 프라임이 진행이 됩니다. 뉴스인사 프라임은 이 채널에 계속 계시면 안 되고요. 나가가지고 따로 이 채널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은 문희장 평론가와 알파고와 함께하는 세계와 K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친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 프로 찾아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